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컨텐츠 허브로 나아가려는 저희 신한 글로벌 죄송합니다. 예, 글로벌 컨텐츠 허브로 나아가려는 저희 신금투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12월 2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M 리서치부의 김혜영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마감 브리핑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1.5%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가깝게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07%, 즉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약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S&P 500 지수 11개 섹터 모두가 전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 섹터가 2.3%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 경기 방어주로 열심히 그래도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0.3% 하락을 하면서 전 섹터가 처참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대장주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0.7%, 알파벳이 1.9% 하락을 했었습니다. 시장은 지난주에 FOMC 이후에 또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FOMC 이후에 언제부터 얼마나 기준금리가 인상할지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보다 늦은 내년 6월 시작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페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모두 마감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드가 내년 3월에 금리 인상 시기로 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장의 예상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혼동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변동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1.9% 하락을 했고요. 다우가 1.7%,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좀 선전을 했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좀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0.2% 하락으로 방어를 했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을 하면서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이번 12월 변동성이 금융위기 이후에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간 변동폭이 1.5%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에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계속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고 인플레이션 인상 우려로 인한 부분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JP 모건의 보고서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대규모 숏 스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보고서였는데요. 미국 주식은 현재 평균 고점에서 28% 정도가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간값 주식,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중간값 주식 같은 경우에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21% 하락을 했다. 반면 시장은 러셀 3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2%나 상승을 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실제 그 중간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1%가 빠진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주간 특히 소형주면서 변동성이 컸던 주식들, 즉 가치주랑 시클리컬 주식들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과매도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해치펀드가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과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공매도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포지션은 공매도가 성공할 그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말과 1월 전에 대규모 숏 스퀴즈, 이렇게 공매도 했던 주식들이
기업들이 시장에 올라갈 걸로 보이면은 대규모로 따라잡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좀 했습니다. 최근 4주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컸던 주식들 혹은 이익 성장성이나 이익이 나오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퀄리티 주식이 아닌 주식들 위주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1월까지 대규모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정빈 저희 수석연구원께서 주요 이벤트와 리뷰에 대해서 이번 주 프리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요 네. 이벤트 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표 보여주시면요. 예. 그 이번 주 그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3일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이나 PCE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유가가 빠지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 우려는 이제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 금리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FOMC 이후에 좀 견조한 상태고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12월에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새로 보고서를 좀 내셨어요. 예. 우리나라 ESG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내셨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좀 네.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ESG 예. 기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예.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 K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표를 보여주시면요. 우선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 KESG가 뭐냐면은 이제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 3천여 개 이상의 지표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통 분모를 이제 추려냈습니다. 예, 공통 사안을 마련을 했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ESG 평가사와 이제 민간 업체들 간의 기존의 이제 그 비대칭성,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형성을 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ESG 공시 의무와 ESG 규율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 평가와 공급망 실사에 대한 ESG 경영 필요성이 이제 대두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ESG 평가사들의 이제 평가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기업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런 그 배경에서 KESG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KESG 가이드라인은 1, 2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세부적으로는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내년 2022년에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KESG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이 테이블 같이 정보 공시 방식과 주기, 범위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 평가사들이 이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드리면 KESG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일반 상장사 자진 평가가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로 연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사가 ESG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즈가 작았던 중소 중견기업들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K 텍소노미인데요. K 텍소노미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K 텍소노미의 모범이 되는 국가는 EU고 EU는 이런 텍소노미 초안을 20년 11월에 공개했고 여기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는 CBAM이 등장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제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 측면에서 이제 타격이 예상이 되고 글로벌 텍소노미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프 가드 차원에서 이런 국내도 K 텍소노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최근 이 환경부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 적용안까지는 나온 상황입니다. K 텍소노미가 필요한 이유는 그린워싱 방지와 세이프 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K 텍소노미 기준은 이제 ESG를 좀 더 환경 측면에서 까다롭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원칙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환경 목표 기여,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 장치 세이프 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텍소노미에는 녹색 금융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환경 안에 탄소 금융, 기후 금융, 녹색 금융도 들어가는데 이런 환경 측면에서의 기준이 텍소노미로 이제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활동 기준이라든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 이렇게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고 이런 프로세스는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 혹은 이를 지원하는 이제 지원 업체에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ESG 등급 변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ESG 등급이 변했을 때 기업의 수급 플로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ESG 등급 상향 종목과 하향 종목 10개 종목을 대상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해서 백테스트한 결과값입니다. 물론 기준은 2021년 3분기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 등급 변화 이후 약간은 좀 레깅하지만 3주 정도 이제 이 등급 상향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 패턴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반대로 하향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래서 이 롱숏 괴리율이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시계열로 만들어서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샘플이 부족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검증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유럽에 비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나 이런 게 좀 늦었었고 예. 그리고 주가 움직임도 뚜렷하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뭐 처음 버전인데 이제 뭐 네. 첫 번째 버전인데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예, 계신다라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에요. 네, 글로벌 ESG와 다시 함께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정빈 연구원께서 저희 우리나라형 ESG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박우열 연구원께서 지난주였죠. 영국에서 26차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실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COP26이라고 하죠. 예, 26차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서 있었던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그린워싱과 밸류에이션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지난해 말씀 주셨던 COP26 세부 내용을 정리했는데 사실은
그 합의문을 많이 도출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장표 세 부분인데요. 주요국 석탄 소비량을 먼저 보시면 이게 상위 10개 국가의 석탄 소비량인데 여기에 지금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호주가 불참국인데 이들의 그 소비량을 합치면 전체 소비량의 75%가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석탄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문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석탄 소비뿐만 아니라 메탄이나 자동차 생산량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합의문에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그리고 또 합의문에 참가를 했다고 해도 이게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합의문 때문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감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1년 3분기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생산 판매가 처음으로 10%를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봤는데요. 이거는 그 MZ 세대라고 하는 소위 이 밀레니얼 세대 이들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들은 더 오래 살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별 총소득 변화 전망을 봐도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들 MZ 세대들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거든요. 근데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오래 살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비용을 조금 늘려서 미래에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될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ESG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 실제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차트에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캅26이 끝나고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우리 탄소 중립 달성할 거고 탄소 배출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마케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맥도날드 제품의 3분의 1은 소고기를 원료로 하는데 햄버거에 당연히 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거든요. 그 아래 장표를 보시면 식물성 원료랑 동물성 원료를 비교했을 때 동물성 원료의 전체 탄소 배출량이 전체에서 식물성에 비해 2배고 그 안에서 소고기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육가공유 산업이 정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그 전통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 혹은 배양육에 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변화 전망을 보시면 2025년부터는 식물성 대체육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게 돼가지고 2040년이 되면은 대체육과 배양육을 합쳤을 때 전통육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 대체육 회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욘드 미트라는 미국 상장 회사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21년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주가가 현재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욘드 미트가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일 수만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이 과정을 보시면 농장에서 소의 부산물로 나오는 게 66%지만 나머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패키징이나 운송 과정에서. 그리고 주 원료로 사용하는 이 대체육의 주 원료가 그 대두인데, 대두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 공간도 필요하고 삼림지 벌목과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리고 또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ESG 정보에 대한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실제로 ESG 등급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비욘드 미트라는 그리고 이 대체육이나 배양육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ESG 평가 등급이 현재 낮기 때문에 이 비욘드 미트를 예를 들면 향후 기업 ESG 공개를 통해서 ESG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선택을 받아서 이제 다음 분기에는 이익을 기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제가 이제 그린워싱과 밸류에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ESG 덕분에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린이 아닌데 그린인 것처럼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스타벅스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빨대 없는 뚜껑을 그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플라스틱 컵을 나눠줬던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친환경일 수만 없는 것이, 그 플라스틱 컵을 나눠줬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은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 방금 비욘드 미트도 비슷한 부분에서 일부 친환경적인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에 상장된 그 BP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BP라는 기업이 옛날부터 친환경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친환경 마케팅을 했는지 실제로 뜯어보면은 그냥 로고를 바꾼다거나 그냥 BP라는 것의 이름을 그 비욘드 페트롤륨이라고, 자기는 이제 페트롤륨을 생산하지만 이제 칼본 뉴트럴,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달성을 하냐면 탄소 매출 상세권이라는 걸 매입을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탄소 배출량만큼 그 배출 상세권을 매입을 해서 더하고 빼면 0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본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환경 오염을 만든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께서 최근 실제 COP26 이후에 26에서 이렇게 석탄을 주로 소비하는 국가들은 75%가 불참을 했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이렇게 그린 에너지를 추구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린워싱을 통해서 실제로는 문구만 이렇게 표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앞부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C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에 시작을 해서 11월 13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이제 그에 따른 내용들을 이번에 저희 연구원님들께서 새로 보고서를 좀 발표를 하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ESG가 실제로 세계를 좀 바꿀 수 있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문구인지, 아니면은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서 돈을 다시 이전을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린워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2월 22일 신금투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